오부 재앙의 순간. 오후 3시 재앙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파도 하나가 대바코를 덮쳤다. 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배 안에 있던 4명의 어부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떨어졌다. 대바코가 뒤집혔어. 구조해야 해. 다른 배의 어부들이 소리쳤지만 자신들도 거센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가서 물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려고 했다. 임석규, 임성만 형제와 강철민, 정용석은 차가운 바다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하지만 거센 파도는 그들을 계속 바다 깊숙이 밀어넣었다. 형. 임성만이 형 석규를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파도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해운호에서 박철수와 동료들이 밧줄을 던져 구조하려 했지만 폭풍 때문에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었다. 그때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이번에는 희망호가 목표였다. 조심해. 박종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희망호도 순식간에 뒤집혔다. 젊은 어부 4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 윤상호, 배종민, 김현우, 박종현.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남은 것은 3척의 배뿐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육부 절망적인 싸움. 남은 3척의 배 마이너스 해운호, 행운호, 풍어호의 어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다. 서로 붙잡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조한국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행운호에서 이정호는 아내 순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아내에게 이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정호야, 괜찮아? 사촌형 정수가 소리쳤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해운호에서는 송기봉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있었다. 61살의 나이에 이런 폭풍을 견디기는 너무 힘들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박철수가 할아버지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오후 4시 3번째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이번에는 풍어호를 덮쳤다. 조한국은 마지막 순간 아들 영철을 바다로 밀어냈다. 아들만이라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버지. 영철이 절규했지만 풍어호는 이미 뒤집혔고 조한국과 서민호, 한국진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2척의 배뿐이었다. 7부 마지막 희망. 오후 4시 30분 폭풍은 절정에 달했다. 파도는 이제 8미터가 넘었고 2척의 배는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마치 성냥개비처럼 작아 보였다. 해운호에서 박철수는 3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다. 영희, 민수, 순이. 아빠가 꼭 돌아간다고 약속했잖아. 철수야, 우리 함께 집에 가자. 동갑내기 친구 김대식이 말했다.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다. 그래, 대식아. 우리 꼭 집에 가자. 하지만 송기봉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최만수가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행운호에서는 이정호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촌형 정수와 황태진, 오창식도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오후 5시 마지막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이 파도는 지금까지의 어떤 파도보다도 컸다. 마치 산같이 높은 물의 벽이 두 척의 배를 향해 달려왔다. 모두 서로 붙잡아.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거대한 파도가 두 배를 덮쳤다. 팔부 해변에서의 기다림. 같은 시각 해월리 마을 해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오후부터 급변하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옥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철수는 바다 경험이 많잖아. 이웃집 할머니가 박철수의 아내 옥분을 달랬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막내 순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옥분은 순이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순이 보고 싶어서 빨리 올 거야. 하지만 밖에서는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정호의 아내 순자는 신혼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더욱 불안했다. 정호야, 제발 무사히 돌아와. 순자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조영철의 어머니 김순덕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나간 것을 더욱 걱정했다. 가족의 기둥인 두 남자가 모두 바다에 있었다. 항구가, 영철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오후 7시가 되어도 배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다. 이장님,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마을 이장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둘째 아들 철민도 그 배 중 하나에 타고 있었으니까. 밤 8시 폭풍이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몰려나와 배들을 기다렸다. 횃불을 들고 등불을 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저기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것은 배가 아니라 부서진 목재 조각이었다. 구부절망적인 새벽. 7월 16일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해변에는 부서진 배의 조각들이 떠밀려와 있었다. 어망 조각들, 목재들, 그리고 몇 개의 구명조끼. 이거 대바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서진 목재에는 대바코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임석규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오전 7시 인근 섬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4명의 어부가 표류하다 그 섬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누구야? 누가 살아서 돌아온 거야? 마을 사람들이 흥분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오전 10시 구조선이 4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조영철, 이정수, 황태진, 오창식. 4명뿐이었다. 20명 중에서 4명만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10부 생존자의 증언. 구조된 4명은 모두 탈진 상태였다. 특히 조영철은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바다에서의 공포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영철아, 내 아버지는? 한국인은 어디 있어? 조영철의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영철은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저를 바다에 밀어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수는 사촌 동생 정호에 대해 물어보는 순자에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정호는 마지막까지 순자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황태진과 오창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과 함께 있었지만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고 증언했다. 박철수 형은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했어요. 영희, 민수, 순이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박철수의 아내 옥분이 오열했다. 새 아이들도 엄마 곁에서 눈물을 흘렸다. 송기봉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16명의 가장을 잃은 것이었다. 11부 슬픔에 잠긴 마을. 그 후 일주일 동안 해월리 마을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박철수의 집에서는 큰딸 영희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빠 대신 가족을 지킬게요. 영희의 어른스러운 말에 옥부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이정호의 아내 순자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신혼 3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충격은 너무 컸다. 시어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돌봤다. 순자야, 그래도 살아야지. 정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순자는 계속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중얼거렸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영철의 어머니 순덕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의 생사가 갈린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아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영철아,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야. 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지만 영철은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어부들이 타고 있던 희망호의 가족들은 특히 절망적이었다. 윤상호의 어머니, 배종민의 세대간에, 김현우의 연로한 부모, 박종현의 어린 동생들.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12부 공동체의 아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가가 되었다. 평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마을에서 이제는 곡소리와 한숨소리만 들렸다.
마을 이장은 둘째 아들 철민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마을을 위해 노력했다. 생존자 가족들과 유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자신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으니까. 마을의 노인들은 이런 큰 해난 사고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다. 옛날부터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지만 이번 일은 너무 가혹해. 마을 최고령자인 80살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인근 마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쌀과 부식, 생활용품들이 전해졌고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것들도 지원되었다. 13부 망자를 위한 제사. 사흘 후 마을에서는 집단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다. 마을 뒷산 언덕에 큰 제단을 마련하고 16명의 위패를 모셨다. 박철수, 김대식, 최만수, 송기봉, 이정호, 황태진, 오창식, 조한국, 서민호, 한국진, 임석규, 임성만, 강철민, 정용석, 윤상호, 배종민, 김현우, 박종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제사를 주관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훈장님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문을 읽었다.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마을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 충문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다. 14부 생존자들의 고통. 살아 돌아온 4명의 어부들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특히 조영철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바다에 밀어내셨어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영철은 어머니 앞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했다. 순덕은 아들을 껴안으며 달랬다. 영철아,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아버지도 그걸 가장 원하셨을 거야. 이정수는 사촌 동생 정호를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살아야 했다. 정호의 아내 순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형님, 저 때문에 정호가. 아니야, 순자야. 그건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이정수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황태진과 오창식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바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계속 괴롭혔다. 15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했다. 박철수의 큰딸 영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아빠, 제가 우리 가족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매일 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정호의 아내 순자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정호야,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석 달은 정말 행복했어.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조영철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어업에 종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바다에 나가기로 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에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16부 마을의 변화. 이 사건은 해월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바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을에서는 어부들의 안전을 위한 규칙들을 새로 만들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절대 바다에 나가지 않기, 라디오,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기, 구명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기 등이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큰 배 한 척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은 목선들보다는 큰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듭시다. 마을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마을 뒷산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16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17부 기억되는 희생. 세월이 흘러도 1935년 7월 15일의 비극은 해월리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의 기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교훈이 되었다. 생존자 중 하나인 조영철은 후에 마을의 어촌계장이 되어 어부들의 안전을 위해 평생 노력했다. 그는 젊은 어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바다는 우리에게 생계를 주지만 동시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바다를 얕보지 마세요. 박철수의 큰딸 영희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들은 자라서 선박 설계 엔지니어가 되어 더 안전한 어선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사랑했지만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야. 이정호의 아내 순자는 재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마을의 젊은 세댁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세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요. 18부 후대에 전하는 교훈. 1935년의 비극은 해월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어촌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당시에는 기상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통신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다. 어부들은 오직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경험과 직감은 한계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연안 어업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기상 관측소 확충, 어선의 구명 장비 의무화, 어업인 안전교육 실시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어촌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개별 가구의 힘으로는 이런 큰 재앙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해월리 마을은 이 비극을 통해 더욱 결속이 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돌보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다. 에필로그 바다가 남긴 교훈. 8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1935년 7월 15일의 비극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현재의 해월리 마을은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현대식 어선들이 운항되고 정확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구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을 뒷산의 작은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비바람에 글씨가 조금 흐릿해졌지만 16명의 이름은 여전히 읽을 수 있다. 매년 7월 15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후손들이 모여 추도식을 연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1935년 남해 어촌 비극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때로는 잔잔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거칠고 무섭게. 하지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선조들의 값진 경험과 교훈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 해월리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다 밑에는 8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바다를 사랑하되 바다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1935년 실제로 남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해난 사고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우리 조상들의 고단한 삶과 자연재해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공동체의 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